안녕하세요.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박원철 노무사고요. 오늘 1차 객관식 노동법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4년 1차 노동법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시기 전에 먼저 OT를 간단히 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강의, 해설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자료로 주어져 있죠.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문제지가 있어요. 문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설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는 그냥 제가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듣는 데에서 전혀 실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문제풀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먼저 푼다. 시험풀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데요. 그래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지문을 먼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좀 흐려진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지문만 읽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머릿속에 의문을 담고 계시면은 그러면 해설을 할 때도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풀어서 다 맞췄다. 내지는 뭐 틀린 내용들이 있고 어떤 거 맞췄고 이렇게 해서 강약 조절할 수 있다 하면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먼저 시험을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해설 강의 수강. 자, 이렇게 해서 문제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면 일단 기출문제,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의 그 기출문제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됐거나 아니면 답이 좀 틀렸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그리고 최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다루는 판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것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일단은 충분하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는 학습을 더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더 다운받아서 풀어보신다거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 다 기출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뭐 강사님들이 내는 책들이 있죠. 저도 원래는 이 교재를 출판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1차 강의할 때 기본 이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출판을 해서 큰 의미가 없더라. 일단 뭐 저에게 수익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휴대폰에 또 저장해서 PDF 파일로 보시는 경우들 많죠. 그랬을 때 훨씬 더 좀 가독성 있게 바로바로 볼 수 있으려면은 파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파일로 지금 편집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는 기출문제가 돌고 돕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제가 기본 이론 때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법학시험은요. 전형적인 판례, 법조문 요 내용을 벗어나서 뭔가 새롭게 출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그 특정 교수님의 생각을 출제했다가는 다 바로 이게 오답이다, 뭐 정답이 맞냐 이런 시비가 붙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문제라고 하는 답이 있는 이게 판례 또는 법조문이죠. 그걸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학은 이 패턴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출문제로 도출되는 거죠. 그 기출문제에서 보면 5개 지문 있잖아요. 5개 지문 중에서 4개나 3개 정도는 좀 익숙한 문장. 거기서 한 2문제 또는 1문제 정도는 바꿔서 변형해서 내고 새로운 지문을 낸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순서 바꾸기 또는 의미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보실수록 훨씬 더 정답을 맞출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풀이를 할 때의 요령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제를 그냥 답만 찍는다 이게 아니에요. 답만 찾는다 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출문제 많이 보시면 점수 나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기출문제의 답 오지선다 중에 나중에 답을 외워버립니다. 여러 번 보다 보면 뭐 2022년도 노무사 1차 문제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답이 1번이야. 이런 식으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 나오면 답이야. 이가 아니라 5개 지문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왜 이 지문이 답인가? 왜? OX를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는 걸 잡아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해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 연습들을 우리가 기본 이론 때 해본 적이 있죠. 기본 이론 때 제가 문제를 드리면서 OX 문제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틀린 부분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이런 걸 연습을 시켰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오지선다 문제를 풀 때도 기본적으로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럼 변형이 나와도 문제가 없다. 그럼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합격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풀었다.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나오는 패턴 중에서 그 지문 중에서 나오는 패턴을 익혀라.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풀어라. 요거 두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풀이 방법까지 말씀드렸죠? 자, 강의를 수강하는 요령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시험 문제를 풀어봅니다. 제가 드리는 문제지를 먼저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셨죠? 문제 풀어보셨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답만 찾지 마시고 틀렸다, 맞았다, 모든 지문에 대해서 OX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이 문제되는 것이 만약 X라고 한다면 왜 X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 이론 때 썼던 교재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수험서 있죠? 그걸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챕터 전체를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를 보셨잖아요. 거기서 문제에 대해서 OX를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요 문제가 틀려버렸잖아요. 이 주제 전체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 챕터는 다시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챕터가 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영향을 주는 다른 조문, 다른 내용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전체를 한 번 더 꼼꼼히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상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문제까지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해주시고 약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메타인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메타인지가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다 친숙하고 편하고 익숙한 것. 그게 바로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하려고 한단 말이죠. 모르는 것을 계속 발굴해내고 그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객관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공부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만 보셔도 충분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면 시중 문제 푸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니면 기출 문제 다운받아가지고 푸는 것도 좋습니다. 둘 다 어차피 같다. 거의 대부분의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내시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꼭 이게 답이 맞을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출문제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틀린다 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기출문제만 잘 잡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맞죠. 근로의 권리는 국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로조건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조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은 법률로서 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근무하면 하루 주휴수당 줘라, 주일 줘라, 연차휴가 얼마 줘라 이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이 명시되어 있죠. 세 번째,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권리에서 도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생소하죠.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예, 이거는 일단 답이 아닌데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고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이라 했는데 그냥 쉽게 좀 표현해 보면요. 저에게 일자리 주세요. 제 일자리, 제 직장을 뺏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자한테 국가가 개인한테 너는 여기 가서 일해서 여기 가서 그리고 잘리지 않아야 돼. 너는 해고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만약 인정된다면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제 직업이 결정되는 공산주의 사회 이런 데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이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는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도출되지 않고요. 그냥 일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가 정책을 펼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여기까지만 보장되고 있지 직접적으로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도 여러 번 강조했었죠. 적정임금 보장이라고 했을 때 해야 된다. 의무이냐 아니면 노력규정이냐 했을 때 노력규정으로 돼 있다라고 했었죠.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기본 이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취업해보시고 인사팀 가보시면 아실 거다. 그러면은 국가보훈처 이런 데서 막 공문 날라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빨리 우선 채용해달라. 몇 퍼센트 채용했는지 실적 보고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했죠. 그래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은요, 3번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다음 2번, 헌법 제32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최저임금법 시행하고 있죠. 최저임금제 시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것도 기본 이론 때 말씀드렸죠. 여자 이렇게 돼 있어서 왠지 모르게 여성이 아니라 여자라 돼 있어가지고 요거부터 막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험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요거 틀린 분들한테 왜 틀렸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여자라고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미 약간 좀 너무 표현이 과격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으로 풀면 안 되죠. 헌법 조문 보고 풀어야 되죠. 그래서 헌법 조문에서는 여자라고 돼 있고 보호하고 차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세 번째, 국가는 근로권리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 내용, 조건,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하라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로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연소자 근로는 특별한 보호받는다. 맞습니다. 이것도 헌법에 여자와 연소자에 대해서는 보호받도록 돼 있고 다섯 번째,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봐서 여기 3번 지문 요게 좀 헷갈렸죠. 그래서 요거는 해설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해설지 펼쳐보시고요. 프린트해 보시면은 헌법 제32조 거기에 3번 지문에 제가 해설을 달아놨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근로권리가 아니라 근로의무라고 돼 있죠. 근로의무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32조 2항에 나와 있는데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냥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다. 근로의 권리에 대해서 헌법에 그냥 명시만 돼 있을 뿐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답은 결과적으로 3번이 된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 얘기 나왔죠. 앞에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죠.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은 우선 기회를 부여받는다. 똑같은 지문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기출문제에서는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바꾸는 내용들도 있죠.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헌법 조문, 헌법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어떠냐라고 하면 그 단어가 헌법 내용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좀 많이 냅니다. 판례보다는 법조문 비중이 좀 높으니까 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헌법 제32조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고 권리도 가지고 의무도 지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여자 연소자는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죠. 여자와 연소자에 대해서 보호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체 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는데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헌법 제32조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마 이런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실제 법률 조문에는 헌법 제32조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맞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법률로서 정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최저임금법 얘기죠. 이것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3번에서 또 신체장애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다음 4번, 헌법 제32조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합니다. 모두 골라야 됩니다. 기억부터 가시면 근로조건의 기준, 법률로서 정한다.
여러 번 봤죠. 근로조건이니까 이거는 근로기준법 얘기 법률로서 정한 맞고 니은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과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적정임금 보장에 대해서는 노력해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라 라고 했는데 앞서 제가 여자 했을 때 보호하고 차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틀린 것이 됩니다. 리을 가시면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수정한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나왔고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수정한다 했죠.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보셨고 여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자, 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앞서 있는 조문에서 특별한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는다 했죠. 보호하고 차별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거 말고 다른 문장으로 나왔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헌법의 가치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냐 다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의 단어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걸로는 잘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단어들을 내고 있죠. 복지와 권익의 향상 이렇게 돼 있죠. 나름의 뭐 차별이라든지 보호라든지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호하고 차별 요것만 나와 있지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등한데 더 잘 챙겨줄게 이걸 얘기하는 거냐? 원래 우리는 남성 여성 있으면 예전에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헌법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는 더더욱 차별이 심했잖아요. 근로의 기회도 적었고 그리고 승진하는 것도 임금에서도 격차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차별을 더 완화시켜야 되고 오히려 평등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런 시절에 있었던 법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시켜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보호,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차별받고 있는 시점에서의 뭔가 법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닌 전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미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맞는 것만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기억과 리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답은 2번 보셨습니다. 다음 5번 헌법상 근로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고 자 법인은 헌법상 근로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국민이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된다라고 아까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법인은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근로의 권리권을 가집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다음 2번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수정한다. 이젠 좀 지겹죠.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있다라고 했고 3번 근로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헌법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번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자, 잘 나가다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라. 자,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끌려갔다 왔더니만 갔다 왔더니 강제노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X. 다음 5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받고 또 차별받지 않는다. 보호 나왔고 차별 나왔고 다 잘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내용이 보이십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거는 지금 프린트가 좀 오류가 났네요. 그냥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자, 32조 명시된 내용으로서 적정임금제 나왔죠. 적정임금제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적정임금제라고 하는 게 이것도 기본 이론 때 말씀드렸는데 적정임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가 적정임금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적정임금은 월 한 500만 원 받으면 적정할까요? 월 1000만 원 받으면 적정할까요? 아마 1000만 원 받으면 그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된다라고 의무로 적어버리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 적정한 임금 안 줍니까? 2억 갖고는 부족해요. 이렇게 나올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해라 라고 돼 있고요. 다음 2번 국가는 사회경제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가 강제로 노역시키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고용을 보장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세 번째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받는다라고 했고 차별받지 않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없다라고 했죠. 헌법 제32조에 없고 다른 법률에 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의무에 대해서 나왔고 앞서도 봤던 지문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권리는 그냥 근로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의무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5번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는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해야 된다는데 아니죠. 근로의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해서 의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노력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약간 김이 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예, 그냥 감으로 대충 아닌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뭘로 돼 있었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예, 연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연역 파트도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 역사를 좋아하시면은 그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데 현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어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 공부할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도 많이들 제끼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 가보겠습니다. 1번 제한헌법에는 근로자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아니죠. 우리는 헌법을 만들 때부터 단결권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 다음에 독일의 1919 바이마르 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했다. 예, 맞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했고 다음에 세 번째 35년도의 와그너법. 예, 미국의 와그너법도 유명하죠. 이때도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명문화했다라고 해서 예, 미국에도 이 근로삼권을 인정했던 적이 있었고 네 번째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라고 돼 있죠. 예, 노동위원회법이 뭐냐?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부당해고 등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사건들 원래 법원 가야 되는데 준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고 또 쟁의 같은 것들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조정을 받는 게 노동위원회였죠. 여기 노동위원회는 53년도부터 제정이 됐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는 과거 노조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사협의회라는 게 지금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노조법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노동조합은 분쟁을 서로 간의 대립관계에서 쟁행위를 통해 가지고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노사협의회는 쟁행위를 못한단 말이죠.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곳에 묶어가지고 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용 보셨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을 보셨습니다. 다음 8번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ILO 협약이 아닌 것은 이제는 이건 참 쉬워졌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된댔죠. 105호만 기억하면 된댔습니다. 105호 빼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비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협약이 아닌 것은 1번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이것만 아직 비준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정신인데 왜 비준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의사 사태 가지고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사례를 드는 거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05호가 참 좋은 얘기잖아요. 강제근로 하면 안 되지. 그거 노예잖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뭐가 있느냐? 어떤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일정 정도 수련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에 보면은 인턴 레지던트 기간들 있죠. 그 기간을 만약 수료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자격을 주지 않아.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 일종의 강제근로 아니냐는 거죠. 그 시간을 충족해야만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측면 또 그 징역을 살았다. 징역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또 노역을 해야 되죠. 노역도 선택이 아니고 또 강제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도에 보면은 일반 근로자,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고 각종 제도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수용 그 감옥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강제노역에 적용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강제노역에 대한 것을 국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하고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점에서 좋은 정신이지만 우리나라하고 좀 체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 정신을 받아들이되 비준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됐던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름을 보고 있으면 헷갈려요. 뒤에 있는 숫자, 꼭 뒤에 있는 숫자랑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번역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어 원문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까지 같이 나올 거니까 105는 비준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노동관계법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날된 것은 이거는 틀리라고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어떻게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속했었습니다. 많이들 또 틀리기도 했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단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IMF 때 IMF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간접적으로 들어보신 적도 있죠. 국가에서 갑자기 대기업들도 줄도산, 중소기업도 그렇고 실업자가 막 범람하던 시대였죠.
하루라도 빨리 일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는 채용하면은 정년까지 써야 돼. 이런 기업 문화, 이런 고용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채용하기가 기업들이 꺼려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일은 필요하잖아요. 근로자는 필요한데 고용이 너무 경직적이죠. 그랬을 때 다른 회사 직원이지만 노동력만 잠시 빌려 쓸 수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노동 유연성을 먼저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견법 요게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견법이 먼저 시작됐고 다음은요. 자, 다음은 왠지 기간제가 올 것 같죠. 기간제는 2000년도 중반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원래 사회적 이슈는 2000년도 초반부터 이슈가 됐는데 근데 입법으로 활발하게 제정돼야 된다 하는 게 2000년도 초반에 문제점 발생, 2000년도 중반쯤 돼야 입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 자, 교원노조,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교원노조를 먼저 인정을 해줘요. 왜 교원노조를 먼저 인정하느냐? 자, 공무원 하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뭐 또 그 외에도 또 일반 치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되게 밀접한 공무원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노동조합 만든다. 지금이야 노동조합이 좀 성숙돼서 그래서 쟁행이 못하고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은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일대 80년도에 노동조합들이 쟁행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춘투 뭐 이렇게 80년대에 또 새로운 국제적인 그 물결을 타고 쟁행위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 쟁행위를 하는 걸 보니까 공무원 사회도 만약 노동조합을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공무원이 국가를 아예 마비시키겠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교원도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죠. 그랬을 때 일단은 당장 사회가 마비되지 않는 그런 분들부터 먼저 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원을 먼저 가요. 선생님들부터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정교조, 여러분 아시는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정신인데 아예 근로삼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거고 허용을 해야 되는 건 시대 정신이 맞고 근데 일단 교원 실험해보니까 괜찮네.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을 열어주게 됩니다. 순서상 이렇게 가고요. 다음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게 마지막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보이시죠? 네, 답이 보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1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도에 입법이 돼서 제정이 돼서 2007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요거는 옛날이었으면은 요것도 좀 더 이해를 돕게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되게 일본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한번 채용이 되면은 평생 직장이다라고 했었고 옛날 시대에는 한 기업을 한 2번 정도 갈아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다음번에 채용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암묵적으로 몇 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면은 그러면 뭐 끈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그런 카더라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MZ세대 그 공무원도 그냥 그만둔다 이런 세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한번 직장을 찾으면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직적이니까 고용이 안정적인 건 좋은데 근데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뽑았더니만 이 사람을 평생 써야 돼. 근데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짧은 면접이라든지 시험만 봐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일하다 보면은 이게 갈등도 생기고 되게 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닐 때도 있고 이런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계약직으로 써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국가가 성장하고 있었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근로계약 체결하면은 그러면 나는 여기 일자리 잃어도 다음 회사 또 만들어지고 근로자가 사지겠으면 사지겠지 회사가 막 붙잡았으면 붙잡았지 근로자들이 중간에 잘려가지고 일자리 못 찾고 이런 일들은 별로 없었던 게 과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이제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번 발디디게 되면은 평생 기간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간제 일자리조차 없는 시대가 되고 있죠. 근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난 다음에 말로는 열심히 하면 정규직도 시켜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열정페이, 열정노동 막 시키는 거죠. 계속 기간제로 굴리는 거예요. 고용이 또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혼도 안 하게 되고 나의 꿈에 대한 것도 계속 미루게 되고 당장의 생활도 급급하고 결국 사람들이 되게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삶도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도에 만들어가지고 2007년도에 시행하면서 2년까지만 기간제로 써라. 근데 2년 이상 계속 쓸 거야?
그럼 너 그거 평생 계속 필요한 일자리 아니야. 그러면 정규직 써. 이렇게 됐던 게 기간제법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과 같이 이제 법들도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보셨고 답은 결과적으로 1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10번입니다. 또 비준한 ILO 협약을 다 골라라 라고 했는데 105만 보면 된댔죠. 그래서 되게 쉬워졌어요. 이제 이거는 다 인정되고 있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 보셨고요. 다음 11번 노동법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1991 ILO에 가입했다. 예, 맞습니다. 1991. 다음에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법에서 노사협의를 처음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앞서 여러분들 노동위원회하고 노사협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노동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죠? 노동위원회법은 앞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심판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노동위원회라 했고, 노사협의회는요, 노사협의회는 아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동조합과 대비되는 그런 기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노사협의회는 쟁행위는 못하지만은 정보 공유하고 보고하고 협의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해서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좀 낮아질 수 있을 정도까지 그만큼 근로자들을 참여시키겠다.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논의하겠다. 이런 기구를 노사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 대해서는 1980년대 그때서야 비로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일단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2005년도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도를 말씀 안 드렸는데 공무원 노조법 이때 만들어진 거 맞고요. 53년도에 제정된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의 금지 그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용자 노동조합 부당 노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자 53년도라고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죠. 이때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 행위를 누굴 처벌하고 있느냐. 자,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현행법은 사용자만 처벌해요. 근데 과거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둘 다 처벌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5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그래서 다 맞다. 기억리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12번 또 연역입니다. 자, 노동위원회법 53년도 제정되었다. 요거는 이제 익숙하죠. 앞서 봤던 지문. 그다음 91년도 가입. 요것도 익숙한 지문. 세 번째, 자,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공무원노조법이 교원노조법보다 먼저 제정됐다 했는데 제가 열심히 설명했죠. 교원노조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만들었다. 일단 선생님들은 파업해도 국가가 마비 안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파업한다? 네, 지방이 국가가 다 멈춰버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 다음에 맞는 설명이 아니죠. 공무원 노조법이 먼저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틀린 설명. 네 번째, 35년도 와그너법, 이땐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명문화, 맞는 설명. 다섯 번째,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의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예, 이게 이익균점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자, 사기업이 이익을 누렸을 때는 그 이익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근로자의 노동력. 사용자의 자본력과 경영권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근로자도 기여한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근로자는 자신이 이룩한 이 성과에 대해서 분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재헌헌법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재헌헌법이 되게 급진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분배를 균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재헌헌법에 있었고요. 네, 답은 그래서 3번 내용을 보셨습니다. 다음 13번 우리나라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1번에 고용노동부 업무지침 등이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다.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이런 걸 행정에서 아니면 노동부 내부에 그냥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예규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공무원이 업무 처리하는 데 대한 기준이 되는 거지 매뉴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힘은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구속력이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를 많이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1차적으로 노동부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든지 검찰로 넘어가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볼 때에 대한 시선, 노동부가 업무 처리하는 기준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노동부에서 문제 삼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상에 참고를 하고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법원 갔을 때는 노동부의 기준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음 이번에 국제노동기구 ILO입니다.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유 관한 협약 87호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릴 때 자, 이거 비준대 때 했죠. 비준대 쓰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
조약 이런 것들도 비준됐으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법원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 노동사건에 관한 판례는 노동법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의 판례는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 결론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될지언정 똑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단체백은 노동법 법원으로 인정된다. 예, 그렇죠. 단체백은 노조법 제33조에 보면 규범적 효력을 가진단 말이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때려잡고 단체백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단체백 이행하지 않으면 또 벌칙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원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노동조합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이다.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내부의 법이다. 이렇게 계속 강의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업무 처리 절차 같은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선거는 어떻게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된다, 뭐 총회 의결, 대의원의 의결 이런 거는 어디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할 때 노동조합은 이렇게 하는 거다,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규약인데 자치적 법규범이다. 맞는 설명이고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느냐? 예, 맞습니다. 조합원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는 법원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요, 예, 2번이다라는 게 보이시죠? 2번 내용 봤습니다. 14번 노동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근로관계 당사자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 법원이다. 예, 그렇죠.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자가 준수해야 될 규칙들이 나오고요. 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근로 조건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건 법원 맞고요.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철폐협 105호 나왔습니다. 예, 105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비준 안 됐다 했죠. 법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번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화합의체 판결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한다 했는데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할 뿐이지 이게 대외적으로 법원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른 사건일 때는 그때는 참고할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에서 이것도 행정기관에서의 그냥 해석에 불과해요. 이런 걸 우리가 묶어서 행정해석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해석은 그거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지침 아니면 판단하는 근거 이런 건 될지언정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사용자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사용자 개별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그 내용대로 임금 줘야 되고 그 내용대로 근로자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해당합니다. 옳은 것은요. 1번이다라는 게 보이시죠? 1번 내용 봤습니다. 다음 15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또 찾아야 되네요. 자, 취업규칙은 노동법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앞서도 봤죠. 취업규칙 법원이었죠. 다음 단체백도 법원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재판의 근거 규범으로서 이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노동부 예규. 이거는 고용노동부 예규니까 노동부에서 업무 처리하는 지침을 얘기하고 있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예, 맞죠. 참고만 할 뿐입니다. 다음에 ILO 100호 이거는 앞서 비준된 거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고 다음 다섯 번째 노동관행이 기업사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 이건 판례 내용입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법원이냐 아니냐 그냥 사용자가 편해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야. 반복했을 뿐이야. 근데 이것이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돼? 사건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는 근로자 권리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 판례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될 것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을 것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로조건 근로자의 권리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명확히 승인됐으면 이제 법원이고 근로계약 근로조건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3번밖에 없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 법원의 상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고 기억부터 갑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된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15개 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연차가 10개밖에 안 남아. 그럼 근로기준법이 미달되죠? 미달되면 무효가 되는 게 맞죠. 무효가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전부 무효냐 부분 무효냐 이걸 봐야 돼요. 다른 근로계약서 전부가 무효돼 버리면 근로계약서 전부 무효? 저는 실업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에 미달되는 부분만 바로잡아 주면 되지 전체의 근로자를 아예 실업자로 만드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동법의 일반 원칙이 부분 무효. 그 부분만 무효로 시키고 나머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니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있죠. 자, 근로계약서가 있고 취업규칙이 있다. 근로계약서가 더 낮아. 그럼 근로계약서 없어지고 그 부분을 취업규칙이 들어가. 이렇게 되니까 근로자는 더 유리한 걸 적용받겠죠. 맞는 설명.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로기준법이 이게 최저기준이면서도 이보다 미달되는 걸 다 때려잡습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 리을,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별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로기준법 제96조 찾아보시면은 단체별하고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다 골라봐라고 했는데요. 네, 옳은 것은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보이시죠.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보셨고 17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제가 비준된 조약 얘기했었죠. 이렇게 국제조약이라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처럼 기능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체결 공포된 조약일 때 그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려면 체결 공포된 조약이 된다. 맞는 설명. 2번 노동조합의 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이다.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건 앞서 봤던 지문이네요. 예, 규약은 자치적 법규 맞고 그리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 기능합니다. 세 번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 그 소속기관 내부적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다. 예, 그렇죠. 그리고 노동법의 법원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해석은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할 때 그때 참고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법원이 아니다. 예. 제가 아니다는 의미로 X를 했고 예,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행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조금 헷갈리는 표현이었어요. 관행은 앞서 보셨었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을 것, 아무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 이런 요건들이 있었죠. 그 판례 요건을 갖추면은 그때는 법원으로서 인정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반복했던 거 그걸 전제로 지금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노동관행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부터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전체 문장을 본다면은 비교를 하자면 요건을 갖춘 거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됐다라고 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요 앞에 거는 실제 계속적 반복적이나한지 아니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법원에서 말하는 판례에서 말하는 그 요건까지는 갖추지 않았을 때 그때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경우다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근로자 사용자 개별적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 법원이 아니 되는데 아니었죠. 이건 앞서도 다른 지문으로 나왔었죠. 근로계약도 취업규칙도 단체계약도 우리는 다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됐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고요. 자,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이제 정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1번 지문.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자로서 사용자 개념과 다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그 사업주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사업주라 한다면 제가 개인 회사다. 그럼 개인 그 자체를 얘기하고 제가 회사를 차렸다. 법인이다. 그럼 법인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자. 예, 이거는 사용자 개념이 확대가 되고 있죠.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확대되고 있죠. 거기서 중간관리자 이런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주 52시간만 일해야 되는데 연장근로 포함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팀장님이 약간 좀 기질적으로 업무를 되게 좋아하시고 퇴근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 막 내리고 주말에도 나오러 한다. 그러면 누가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한 거죠? 이 사업주는 팀장이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임원들도 이런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여기 있는 중간관리자, 팀장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자를 중간관리자 이런 사람까지 확대시킨 게 사용자 개념이 더 확대가 된 거죠.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 이런 사람까지 포함한 거죠. 근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사업주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죠. 예, 다를 수 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개념 중 사업 경영 담당자. 이 사람은 임원이라 했죠.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네, 맞죠. 이런 임원들은 어떤 결정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거, 그런 소소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결정권 가지고 지시권 가지고 인사이동권 가지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세 번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예, 근로자이면서 사용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얘기죠. 맞죠. 팀장 이런 사람들이 중간관리자로서 본인도 근로자이면서 또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들한테서는 또 업무 지시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이면서도 근로자, 중첩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틀렸죠. 도급이다라면 제가 기본 1일 때 누구를 설명드렸었냐? 영업직을 주로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 팔면은 수익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물건 팔러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도 돈 버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된댔죠. 그냥 그 개인 사업자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도급적인 근로자. 도급적인 근로자는 일의 시작과 끝, 일하는 방식 아예 맡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월급 안 줄 거고 네가 팔아서 네가 알아서 월급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죠. 근로기준법은 어쨌거나 시간 단위로서 임금을 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제도고 최저임금법도 그래서 보면 시급 얼마부터 시작하잖아요. 시간 단위로 임금을 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가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배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도급이 일감 주는 사람, 수급이 일감 받는 사람.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자, 계약 형식 자체는 도급 계약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원래는 일감만 주고 저는 터치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자,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 사이에 도급인이 여기에다가 막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연차휴가 가는 거에 대한 결정권 내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수급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요거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이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실질적 지배종속이라는 용어로 쓴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직접 근로자 채용해가지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수급인이라고 하는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근로자로 만들어 놓고는 실제로는 편하게 부려먹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로계약을 지금 위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위장도급 이렇게 부르고 사회적으로는 판례에서는 이걸 갖다가 묵시적 근로계약 이렇게 해서 실제 형식적으로는 보이는 계약이고 숨겨져 있는 진실된 계약은 이런 관계구나. 그래서 이 도급 회사하고 직접적인 근로계약계가 성립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둘 간의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답은 4번. 여기까지 보셨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한 반 정도 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뵙도록 할게요.